안녕하세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두 분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 자기소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중복장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신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정의학 전문의로 시골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이제 시민사회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복지 시민단체 에서 공동대표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명 선생님께 여쭐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네, 그 이름이 혹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단체들하고는 좀 다른데 시민으로서의 이제 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면 동시에 주장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실 국가가 부유해야 되겠죠. 부유하다기보다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그 재정은 결국 세금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우리가 낼 건 내고 때로는 좀 더 내기도 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도 같이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죠. 김신혜 선생님은 이제 자녀가 중복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부모연대 내에서는 중복장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해요. 요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뭔가 정책이나 제도의 필요성 이나 또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모연대 조직에서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자문이나 정책적 제언을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어떤 이제 그 투쟁은 집행단위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부모연대에서 만든 정책이나 제안 또는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 뭔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중복장애가 뭐냐고 그러면 대체로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는 지적장애인데 언어장애가 있어요. 우리는 뭐 자폐장애인인데 정신장애를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뇌병변 장애인데 언어 장애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도 맞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이제 최중증 장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의 정도가 굉장히 깊어서 사회적인 지원이나 요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어떤 장애 영역으로 이제 생각하고 중복 장애, 최중증, 최중증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중복 장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폐 범주성 장애인이지만 지체장애, 뇌성마비를 경한 예전으로 치면 뭐 6급, 5급 이 정도일 텐데 그런 장애를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 자폐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동반하고 있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 저 정도는 장애가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자폐장애인의 자기 루틴인데 몸이 뇌성마비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아주 심한 뇌성마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몸이 불편하고 신체에 균형이 있고 밤에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면 통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의사소통이 처음에 어렵고 또 이것이 자기 루틴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못 받아들여서 자기 이제 자해를 한다든지 타해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원인이나 태도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장애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심플한 어떤 무슨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를 함께 갖고 있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뇌전증 장애인인데 백혈병을 갖고 있고 또는 지적장애인데 이렇게 이제 뇌전증을 갖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건강관리 차원으로 이걸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위원입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장애가 처음에 이제 한 것은 우리는 가장 보건의료적인 측면에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복장애인들 발달장애 특성상 치과 진료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링 한 번만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게 이제 치과 진료를 좀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전신마취 할 때 이런 이제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하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했고 중복장애의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안에 어떻게 중복장애를 포함시켜서 서비스를 할 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안에 중복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김신혜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둘이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먼저 드리면 이게 보시게 될 시점에서는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났을 텐데요. 2025년 예산 문제로 해서 연말에 항상 부모연대에서는 집중 투쟁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저희가 이제 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까 싶어서 지금 모자를 썼는데 모자 쓴 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답답하긴 합니다. 네. 벗으면 훨씬 시원합니다. 훨씬 시원하고 정신도 명료할 텐데 보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김신혜 선생님은 이제 오늘 이렇게 건강권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 드렸을 때 2022년도 경북 지금 활동하시는 경북 지역의 발달장애 가족의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이제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 문제, 또 약물 복용 문제, 의료 접근성 문제, 그리고 건강검진과 예방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면 어떤가 하고 전달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적당한 주제인 것 같아서 분류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저도 이제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드는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경북 지역에서는 매년 이제 가족지원센터에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나 정책적 재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2022년도는 이제 코로나고 엔데믹 약간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발달장애인에게 건강이 무엇인가, 어떤 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실적인 이제 좀 고민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아마 설문지를 그때 만들었고 경북의 이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332명을 이제 설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누니까 부모님들이 보건의료적인 측면, 병원에 갔을 때 또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와 진료가 굉장히 힘든 것이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장애 특성 그러니까 뇌전증이나 뭐 자폐범주성 장애, 지적 장애인들의 행동을 뭔가 중재하려는 노력에서 굉장히 많은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고 또 이 약물에 대한 이제 고민이 깊은 그런 상황임을 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늘 고민이 병원에 가기가 너무 어렵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병원에 가는 절차, 택시를 탄다든지 뭐 버스를 탄다든지 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막상 병원 입구에서조차 이제 그 진료과를 들어가기까지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이동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병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경제적인 부담, 편의 차량,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 안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검사실로 갔다가 CT실로 갔다가 혈액실로 갔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 문제가 처음에 어릴 때는 아이를 업고 다녔었는데 점점 크면서 엄마가 힘에 부치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안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시되었었고, 나머지는 건강검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그 설문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경북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거라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이런 걸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전해서 드렸습니다. 네. 자료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경북 지역에 국한된 자료이긴 한데 대체로 이런 정도의 어려움과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참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발달 장애인들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우리는 막연하게 발달 장애인들이 건강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 숫자가 뭐 50%가 넘는다. 연령 불문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거나 취약한 것이 있다라고 혹시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여러 사실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건강 수준이 떨어지죠. 네, 그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긴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더 많은 질환들을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같은 연령대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 전 단계로 내려와 보면 사실은 아까 이 건강검진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 개념은 사실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없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사실 증상이 없어요. 질병이 그런 있는 거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건강검진인데 사실 건강검진 받기가 너무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병이 늦게 발견이 되고 또 늦게 발견되면서도 되더라도 질병을 알고 있더라도 관리가 훨씬 어렵잖아요. 이게 다 건강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또 장애인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여러 많은 질병들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체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마음껏 필요한 만큼 하기 또 어려운 조건들이 또 있는 거죠. 또 제도적으로도 또 필요한 서비스나 이런 걸 또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건강 수준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 굉장히 걱정 많으시죠? 네. 건강이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정의가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해요. 아까 김종명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의료적인 측면, 실제로 병원을 다니면서 갖게 되는 건강을 이제 건강 수준, 그래서 또래와 비교했을 때 조금 하다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비교를 대상을 두고 했을 때 딱 신체에, 그리고 우리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그렇게 포커싱이 되고, 이제 그게 사실 가장 밀접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강권의 개념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병원에 잘 다니는 것만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지금 28살이고 내년에 29살이 되는데, 얘가 최근에 아팠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병원 진료,
약물을 받으러 간다든지 또는 이제 현재 위로관을 갖고 있으니까 버튼 체인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일 거고 또 얘가 갖고 있는 이제 원래 특성 뇌전증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돼서 병원에 가는 것이인 거죠. 이게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이 딸이 지금 집에 머무르고 계시는 게 8년 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몸에 비교했을 때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감기 안 들고 폐렴 안 걸리고 그렇게 나쁜 컨디션은 아니에요. 20대니까 제가 봤을 땐 저보다 더 건강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회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절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개념과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 이제 딸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딱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죠. 경련성 질환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게 되는 기저 질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실제로 건강이 그 신체적으로만 다 보기는 어려워서 우리 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늘 걱정은 얘가 사회활동을 참여 못하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20대를 넘어섰을 때 얼마나 급격하게 위축되고 이 아이 진짜 그 생체 리듬, 생명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에 위협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부모로서 늘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게. 김종명 선생님께 또 여쭙게요. 우리가 이제 가슴 아까 철렁하는 그런 자료들 많이 본다고 했는데 그 사망 연령이 낮다거나 뭐 평균 수명이 짧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가끔 이제 듣거든요. 외국도 물론 그런 추세가 그렇다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난히 더 그렇다. 사망 연령대가 외국도 비교적 낮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건 분명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측면에서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의료 장벽 이외에도 비의료 장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까 이제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고 병원에 가도 문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사실 의료 이용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는 거죠. 의료적, 비의료적, 경제적, 비경제적 장벽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게 아무래도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추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직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은 건강 수준이 낮더라도 갈수록 이제 좋아지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가 지금은 있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더 컸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 거죠. 우리는 그런 변화를 만들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도 또 부모님들이 나서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런 활동들이 이제 그 격차를 좀 줄여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격차를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한 이제 노화 문제가 또 걸려 있다 보면 이제 또 복합적으로 그렇지 못한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기도 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의료 접근성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 건강하지 못함에 대해서 드러내서 얘기를 하거나 알아채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알아채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잖아요.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자녀에게서 혹시 평소하고 다르다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시나요, 김신혜 선생님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냥 무심하게 별일 없고 오늘 잘 지냈고 그리고 그러세요 그러고 얘야 엄마 왔어 이러고 너 뭐 했니 이제 그리고 제가 뭐 집에서 일하고 밤 11시쯤 돼서 이제 가까이 가서 드디어는 자세하게 앉아서 봤더니 숨 쉬는 게 뭔가가 헉헉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숨을 이렇게 쉬나? 이상한데 이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침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침도 흘리네?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러고 이제 침 닦아주고 숨을 좀 쉬어요. 이러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밤 12시 넘어서 보니까 열도 좀 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열을 재보니까 39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을 흘리는 거는 아마 목이 부어서 이제 삼키기 힘들어서 얘가 뱉는 것 같고 아프니까 이제 숨이 색색대는데 그거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 거죠. 이게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밤에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알아채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단순한 목감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알아채기 어려운 게 발달장애인이 뭐 갑자기 이유 없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송파에 사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얘가 막 계속 뭐 뭔가를 집어 던지고 얘가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뭐 낮에 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나?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괜찮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막 하고 이게 시간대별로 드라마틱하게 되고 그 다음날은 센터 갔는데 센터에서 너무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 데려가라.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도저히 뭐 애가 난리를 필 때는 엄청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해서 병원에 가서 그냥 동네 병원은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응급실로 가서 일단 기본적인 피 검사를 해놓으니까 염증 수치가 높아서 보니까 요로결석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못 알아채고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플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조금 진정될 때는 좀 가만히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채는 것도 쉽지 않다. 본인은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흔하게 봅니다, 우리가. 선생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가 아플 것 같은데 자기 표현이 안 돼갖고 뒤늦게 발견되거나 뒤늦게 오거나 아니면 물어보기 힘든 경우의 환자들 좀 보시나요? 장애인을 주로 진료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전형적인 사례들은 확인은 못했지만 그냥 이제 다행히 이제 예전에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분이셨는데 지적 장애 있고 되게 성장이 되게 저성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혹시 이제 한번 검사를 혹시 거기서도 뭔가 병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확인하려고 검사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되게 젊으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살이 더 빠지고 그러니까 더 예전보다 좀 위축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질문을 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파악하지는 못했고 그냥 검사할 때 그런 분일수록 어쩔 수 없이 웬만한 검사는 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뭐 어떤 문제가 걸릴지를 모르니까 또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에 의존해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었죠. 네. 김진애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 의료 카드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하셨지요. 네, 어떤가요? 병원에 가면 왜 뭐 가족력을 묻잖아요. 고혈압 있으니까 당뇨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병원을 이게 좀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의 이제 병원놀이 같은 시스템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인 건강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때 우리가 왜 장터 놀이를 한다든지 물물 교환 놀이를 한다든지
의사 선생님 진료놀이 같은 걸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훨씬 더 이 세팅값이 의료적인 측면이 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런 공간에서 초등, 중등, 고등, 성인을 거치면서 계속 자주 와야 되고, 그 치과 같으면 치과 의사에도 누워보고 이렇게 치리릭 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물을 실제로 빼보고 내 입에 있는 거 물도 빼보는 이런 진짜 같은 그 치과 뭐 병원 놀이들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누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도도 조금 아주 뾰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눌러보고 괜찮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자기 건강 관리 차원에서 병원에 들어드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그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갔고 그때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는, 왜 우리가 임산부가 되면 임산부 수첩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수첩 주고 언제 예방접종했고 이런 거 주는 것처럼, 그런 이제 수첩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수첩 같은 것도 좋고, 요즘은 앱으로 딱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이제 의료 기록 앱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 아이가 워낙에 병원을 많이 가니까 이제 새로운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딱 가도 차라락 보고 원래 뭐 뇌전증이고 얘가 아티반을 몇 방 맞았는데 이게 혈관을 못 찾았네요. 그러면 좀 지켜보고 안 되면 근육주사라도 맞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 차트를 보고 얘기하시고, 도저히 이제 안 되면은 서울의 병원에 전화해서 이런데 이렇게 의사하고 소통해서 그러면은 뭐 안 되겠다, 뭐 강릉으로 일단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조치를 할 정도로 그 차트를 보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좀 잘 관리했다가 실제로 어른이 되면 정기적인 검진의 결과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집어넣는 그런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건강카드? 네.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앱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그게 의료기기 다 쌓여 있으면 또 굳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의료기 다 있으면 현장에서 이런 앱 같은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찌됐든 이제 환자에게 할당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을 해야 같은 정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그나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런 이제 진료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존의 병장이나 질병 정보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하면 환자 파악을 하고 진료하는데 훨씬 단축이 될 거고, 또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그러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병원을 좀 친숙하게 한다는 훈련이나 그런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고, 또 의사도 그럴 것 같아요. 병원 환경도 친숙해야 되지만 의사도 자주 만나고 계속 보면 의사 진료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의사도 자주 보면 조금만 색깔만 뭔가만 소위 이제 얼굴에 약간 안색만 좀 변해도 때로는 이분이 예전하고 뭔가 달라졌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쉽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건 그분의 평소에 자주 친숙하게 만나고 그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처음 오면은 모르죠. 지금 이게 원래 이랬었던 건지 이번에 나빠진 건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 보시는 분들 모두 다 병원놀이 하시고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건강카드 그런 걸 꼭 만들어 보도록, 예전에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번 그런 거 다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만들고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그 부모나 가족에게 맡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다양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주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건강관리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보급하고, 또 학교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이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뭐 교육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교육처럼 계속 받게 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약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률이 꽤 높다. 46.8%나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뇌전증 문제로 약을 먹기도 하고 행동 문제로 약을 먹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약을 계속 먹이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조금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약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약을 안 되도록이면 좀 덜어내고서 그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약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해요. 그 약물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얘기들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보호자들은 약물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양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물은 보통은 치료를 위해서 먹는 건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먹거든요. 고혈압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먹고, 당뇨도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니까 이 사람이 이 약물을 먹어서 건강을 관리하고 본인의 다양한 장애 특성에서 어떤 유익이 있다면 그건 좀 먹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뭔가 행동을 억제하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도 쉽게 약물로 신체를 억제하려는 이제 그것의 일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약물에 대한 굉장한 거부를 하는 보호자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분이 이제 핥혀가지고 이제 거의 학교 생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옆에 오면 다 싫어하는 거야. 무조건 핥히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상담이 오래돼서 제가 언제 핥혀요? 물어보니까 하더니 야가 더우면 핥히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이제 엄마가 팔을 걷어붙이는데 여름에 특히 더 많이 핥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형편없고 자기가 봄, 가을에는 좀 덜하대. 그래서 봄, 가을에는 핥혀도 옷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약물을 한번 먹여보세요라고 했더니 뭐 약은 뭐 알을 맨날 재우고 어릴 때 먹여봤는데 잠만 자고 막 애가 효과가 없어. 이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엄마가 이랬는데 이제는 성인이가 돼서 다른 센터에 가서 사회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머? 성공적인 거예요. 이분이 그 더위와 어떤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성향을 약물로 조금 다운시켜줘서 핥힘이 덜하고 지금은 센터를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민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렇죠. 예민성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맞았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물이라는 게 발달장애인에게 너무나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원인이나 요인들로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이제 전문의의 의견이 또 있겠죠. 약물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공연한 의심과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먹이면 괜히 잠만 재우고 애가 무기력해지고 저렇게 약 먹다가 나중에 간도 나빠질 것 같고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을 약으로 손쉬운 해결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거든요. 약은 어떻게 먹을까요? 네, 정말 해결을 잘 원인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약들 중에서는 그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약이 있고요.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 해결해 주는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항암제를 쓰는 거는 그 항암제는 원인이 되는 종양을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진통제는 통증이 발생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건 놔두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만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과 관련된 약도 사실은 특히 행동 문제 때문에 쓰는 약들은 사실 증상을 조절하려고 하는 목적일 뿐이에요. 그 행동이 유발되는 거는 다른 다양한 맥락으로 잘 찾아보면 다른 맥락이 또 있는 거죠, 원인이. 근데 그걸 이제 잘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거고, 대부분은 증상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쓰는 거다. 근데 증상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약을 썼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 근데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나 안 쓰나 별 문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흔히 이제 선택하는 잘못된 실수들이 이제 약 용량을 퍽퍽퍽 올리죠.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먹고 잠만 자고. 그것은 바람직한 약물 사용법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들은 현재는 쓰는 정신과 관련된 약들은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다. 때로는 적절하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다. 그 판단을 좀 하시고, 예, 써도 별로 효과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안 쓰는 게 맞죠. 그리고 다른 원인들을 최대한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느끼기에 발달장애인들이 정신과적인 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심한 우울증, 뭐 소외감, 뭐 일정한 부분의 상실감, 불안증,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과에 이렇게 데리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감에 휩싸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자폐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완전 통합이 안 되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장애로 인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이제 엄마들 입장에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경우는 특히 불안 증상에 관련해서는 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불안증 같은 경우는 약을 썼을 때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걸 무조건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복용 써보고 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약을 좀 하루 이틀 또 안 써보고 이렇게 해봐도 돼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울증의 이제 기전 중에 우울증도 사회적 관계에서 많이 발생되지만 기전 중에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 호르몬의 작용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거 역시도 약 썼을 때 좀 더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하면 유지하겠지만 우울증인데 이런저런 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약으로 해결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갖고 우울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 원인은 또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을 괴롭히는 증상이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원인을 찾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꼭 약만 있는 거냐? 결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애인에서 이거의 연구가 정확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장애인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게 되거든요. 집을 벗어나서 산책을 하고 또 좀 땀이 나는 운동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죠. 또 혹은 뭐 반려견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선가 이제 좀 관계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좀 되어 있죠. 네. 여러 가지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약 이외에도 다른 방법도 분명히 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권을 요구하잖아요. 건강권이라는 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쉽게 가고, 내가 아플 때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치료받고, 내가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장애인의 운동,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늘 의료적 모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으로 의료를 좀 배제하고 싶은 경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늘. 그래서 의료적 모델, 내가 뇌성마비 장애인이 밤에 아픈 건 사실이에요. 밤마다 제가 물어봐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아픈데 병원에 안 가. 그러니까 장애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투쟁하고 우리의 사회권, 뭐 이동권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아픈 건 병원 가서 여기 통증 약 받고 먹어야지. 그래야 내가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투쟁하고 사회활동을 할 건데, 그거를 병원에 가면 의료적 모델의 어떤 하나의 맥락, 내가 장애라서 남들처럼 아플까 봐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통증에서 해방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중복장애에서 하는 말들이, 약을 이제 그 5개, 6개 정도, 정신과나 신경과 약을 5, 6개 정도를 먹으면 어떠한 경우도 증상을 완화시키든 치료를 하든지 간에 그 약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식이나 뭐 신체 리듬이 다운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 지적장애가 심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겹쳐 있는 경우에 5가지 약물을 먹으면 사람이 거의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지금 딱 저희 딸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딸이, 모든 분들은 김신혜의 딸은 못 걷는 뇌병변 굉장히 중증장애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못 걸어요. 다 누워있거든요. 누워있는 이유가 무려 5가지의 항경련제를 복용한, 이 항경련제가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을 처지게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늘 누워 있어요. 얘는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야 되겠다는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잠만 자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형편없다. 그런데 약물을 줄이면 경기를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물을 먹어야 되는, 이 굉장히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러면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약물을 먹어도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 이 화학적인 약물을 빼고 대마 성분의 어떤 그 진정 효과가 있는 천연 성분의 에피디올렉스라는 어떤 약물을 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좋아지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유지가 되면 이 현재 약물을 줄이고 얘가 조금 정신이 좀 깨어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취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을 먹을 경우에는 진정의 성분이 들어가는 에피디올렉스를 좀 처방을 하고 복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주장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연구가 없고 외국의 그 연구에서 뭐 드라벳 증후군이라든지 몇몇 개,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인데 몇몇 개 떨리는 질환에만 굉장히 효과가 봤다고 밝혀진 거에만 이 약물을 처방해줘요.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지금처럼 우리 애가 자폐범주성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인데 원래 좀 내향형이고 오랫동안 살면서 늘 비교당하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라고 차별받는 사회에서 살아서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걸 못 느껴서 우울해지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죠. 우울해서 벗어나게 하고 약물도 먹여보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는 시도를 하는 거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 일환으로 뇌전증이나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약물을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내가 아무리 운동판에서 운동하고 투쟁하고 막 싸우더라도 밤에 아프면 나 진통성 마약성 진통제 먹을 권리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건강권이다. 네, 그래서 건강은 여러분, 건강은 권리입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서 더 아플 수도 있고 장애가 있어서 더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의학적인 도움, 보건의료의 도움, 그리고 사회의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하고 적극적인 얘기를 오늘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셨나요? 지금 이번에는 왜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 약물 복용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거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